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무단횡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횡단시설,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지 않고 다른 쪽으로 건너는 경우, 또는 횡단보도, 보행할 신호가 빨간불인데 빨간불을 무시하고 건너는 경우, 이런 게 무단횡단이고요. 또 있습니다. 건너가지 말라고 했는데 건너가는 경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가는 거, 그거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펜스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가운데 펜스가 있는 것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와 같이 횡단하지 말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입니다. 요즘 중앙분리대가 쭉 이어진 거 말고요, 중간에 플라스틱 봉으로 세워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불법 유턴하지 말라고 세우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봉, 펜스 이런 곳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좌우를 살펴야 되겠죠. 횡단보도가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네. 저쪽에 50m 가면 있네. 이쪽은 70m 가면 있네. 그럼 저 가까운 쪽으로 가야지. 또는 횡단보도가 없으면 육교가 어디 있지? 또는 지하보도가 어디 있지? 살펴야 됩니다. 도시에는 바로 근처에 조금만 걸어가면 있어요. 멀어봤자 100m 안 됩니다. 약 한 이쪽으로 50m, 70m 그 범위 내에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몇 분만 걸어가면 되죠. 그리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금방 신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 2, 3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5분까지 기다리는 데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라는 그런 표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가면 육교도 없고요, 지하보도도 없고요, 횡단보도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 있고요. 가게는 저 길 건너에 있습니다. 엄마가 콩나물 좀 사와라 아들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아들이 딱 나와서 보니까 길 건너 가게가 있는데 학교에서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 그랬어. 근데 횡단보도 찾아봐도 없네. 어느 쪽에 횡단보도가 가까울까? 이쪽은 우리 학교 앞에 가면은 학교 앞에 횡단보도 있지. 학교까지 500m. 저쪽은 읍내까지 가려면 1km. 그럼 500m 있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500m 걸어가서 횡단보도 건너가서 다시 또 500m 가서 콩나물을 삽니다. 엄마가 너 왜 안 오니? 엄마 횡단보도 건너라고 늦었어요. 곧 갈게요. 또 다시 500m 걸어와서 거꾸로 500m. 비현실적이죠. 우습죠. 그래서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그냥 건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을 때는 차도를 건널 수 있다. 그런데 무턱대고 건너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건너야 됩니다.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보고 건너야 돼요. 그리고 제일 짧은 곳으로 건너야 됩니다. 최단거리로. 거기를 대각선으로 또는 지그재그로.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자동차가 금세 달려올 수가 있죠. 그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동차가 달려오고 사람은 건너가고, 사람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왕복 2차로 얼마 넓지 않지요? 6m 또는 7m 거기를 건너는데 몇 초 걸릴까요? 천천히 걸어가면 1시간에 4km 걷지요. 심리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1초에 1.1m입니다. 건너가는데 6초 걸려요. 뛰어서 건너면 2, 3초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시속 60으로 달릴 때는 1초에 16.7m, 2초면은 33m를 달립니다. 시속 80으로 달리면 1초에 22m, 2초에 44m를 달립니다. 자동차가 저기 30m 오는데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가다가는 사고로 이어지죠. 따라서 횡단시설이 없을 때 길을 건너더라도 항상 주변을 살펴서 안전할 때 건너야 되는데요. 안전하지 않게 건너다 사고 당했을 때 그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건널 수 있는 곳을 건넜으니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걷는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잘못했고 난 잘못 없거나 있어봤자 10%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아니지만 횡단시설 아닌 곳을 건너다가 사고당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무단횡단과 똑같이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왕복 2차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당했을 때 낮에는 20%가 기본이고요. 밤에는 25 내지 30%가 피해자의 과실이 됩니다. 왕복 4차로 도로라고 하면 낮에는 30%, 밤에는 4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 요즘은 넓은 길이 새로 뚫려서 예전에는 금방 건너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국도가 확장되고 중앙분리대는 없다 하더라도 차들이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시설이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나는 건너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건너기 전에 차가 없을 때 또는 차가 저 멀리 있어서 내가 충분히 먼저 건너갈 수 있을 때 안전하게 최단거리로 건너가야만 되겠습니다. 시골길 관련해서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시골길은 인도가 따로 없죠. 보도블럭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끝부분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흰색 선, 그 바깥으로 가면 자갈, 풀, 걷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끝부분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밤에 뒤에서 오는 차가 못 보고 들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차를 등지고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됩니다. 마주보고 걸어야 저 앞에 차가 차 온다! 얼른 비킬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측 통행으로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좌측 통행이었는데 지금은 우측 보행. 걸어갈 때 오른쪽으로 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 안 다니는 곳, 복도 또는 지하철 통로 이런 데서는 우측 보행입니다. 하지만 차가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곳에서는 그럴 때는 우측 보행이 아니고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좌측 보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우측 보행하면 차도 오른쪽으로 가고 사람도 오른쪽으로 가고 뒤에서 차가 때릴 때 도저히 피하지 못하죠. 그냥 사고 당하는 거죠. 그 경우 차를 마주보고 걸었으면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차를 등지고 걸었느냐, 그런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10%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요,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길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차도를. 하지만 안전할 때 최단거리로 건너야 되고요. 건너다가 사고 당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무단횡단과 마찬가지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한편 보도가 따로 없을 때, 인도가 따로 없을 때 차가 다니는 차도 끝부분을 걸을 때도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를 알면 돈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허 발명을 개발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책상 위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키보드나 마우스 때문인 것 같은데 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키보드를 정리하는 선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하겠습니다. 즉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죠.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겠어, 분명 비슷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키보드 전용 선반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나열합니다. 유리판, 지지대, 받침대, 연결 부재 등이 있으면 선반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기초 발명이 완성된 겁니다. 그 후 선행특허를 조사를 합니다. 선행특허를 조사를 하면 유사한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선행특허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주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선행특허 중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가장 유사한 것 하나와 가장 최근의 것 하나, 총 2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특허의 특허 공보를 찾아보면서 왜 이 특허 기술들은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후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 선행특허를 기본으로 진화를 하고 변형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를 특허 명세서에 기재를 해서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권을 획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을까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키보드 전용 선반이라는 아주 멋진 특허 발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행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키프리스라고 입력을 하고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키프리스 사이트는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 키보드 선반이라고 검색을 하면 키보드 선반과 관련된 특허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을 하면 공고 전문이라고 나오고요. 이 공고 전문을 클릭하면 특허 공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 공보를 보면 요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특허 권리 범위인 특허 청구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원 지원 및 출원 비용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공익변리사라고 검색을 하면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 센터가 나옵니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기업, 재학생, 만 19세 미만인 자는 이곳을 통해서 특허 출원 상담, 서류 작성, 특허 심판, 민사소송 비용 지원 및 분쟁 조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 비용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특허 출원료, 심사 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 등록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는 특허 출원료, 심사 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 등록료의 85%를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기업, 중기업은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연구원 등 대단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주부들도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만들거나 할 때 느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숙취 해소 음료, 독서대, 탈부착한 운동화 등과 관계된 특허들도 모두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하는 방법은 보통 특허 침해자한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타업체한테 특허 라이센싱을 내줘 로열티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특허권을 양도를 해서 고가의 양도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해서 영업 기반을 다져 이익을 얻는 방법도 있고 또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침해자를 통해 손해배상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고 선행기술을 잘 조사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특허 발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특허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방법은 침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 이외에 특허 라이센싱, 특허권 양도, 광고 등 여러 가지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평소 법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조차 어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지만 선고 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연기해주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잘못 없이 생활하면 애초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는 형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합니다. 예컨대 뇌물죄의 경우에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뇌물 액수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선처를 베풀 때 형법 제53조에 따라 장량감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법정형의 2분의 1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5년 이상으로 또 7년 이상의 징역형은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낮출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판사로부터 선처를 받아도 3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만약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이 되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주변에서 잘 아는 판사, 검사, 정치인한테 손 써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줄 테니까 거마비를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또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거나 또는 이미 상당 기간 수감되어 있어서 사실상 죗값을 치렀다고 볼만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판사가 보기에 굳이 실형을 선고해서 교도소에 가둘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정들이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8개월 또는 집행유예 7년 이런 선고는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으로는 3년 이하의 선고가 가능한 경우라도 기왕에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에 그 형의 수감 생활을 모두 끝냈거나 또는 면제받고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죄를 지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A죄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에 3년 내에 B죄를 저질렀다면 B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집행유예 기간을 아무 잘못 없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컨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면 애초 선고된 징역 2년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것은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들의 전과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 전산망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또다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과거 전과 자료가 불이익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전과가 무섭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컨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기간에 고의로 죄를 범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면 집행유예 3년은 무효가 되고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2년과 또 이번에 새로이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한 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만 이렇게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고의로 범한 죄로 처벌받았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했더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판사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무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간절하게 벌금형의 선처를 부탁하게 되고 판사도 기존 집행유예 판결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경고한 후에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한편 도저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한 재판을 오래 끌고 가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킨 뒤에 판결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집행유예는 모든 범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급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죄명의 법정형이 높아서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지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서 유예되었던 형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친구나 친척한테 돈을 꿔줬다.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배째라 하고 돈을 안 갚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속 터지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말로 해가지고 좀 갚아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또 뭐 강하게 말을 해보고 결국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법원에 소송을 하면 내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원고가 돼서 민사소송을 하면 법원의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원고 피고한테 돈 꿔준 거 입증하세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줬다는 것을 판사가 알 수 있게 증거를 내밀어야 돼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차용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차용증을 잘 쓰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차용증 한번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 내가
채무자 친구에게 돈 얼마를 꿔줬고 이자 얼마를 받을 게 있고 이거 변제기가 얼마다 언제다 이렇게 이제 쓰시고요. 이 작성자에 대해서 이제 그 서명 날인을 하면 차용증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도장은 주로 이제 돈을 꼬간 친구가 도장을 찍어야지 이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차용증을 못 받으셨다고요? 그럼 다른 증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은행 입금증. 자,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얼마를 보낸 것은 맞는데 그 용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친구가 그 돈을 꾼 게 아니라 뭐 단순히 증여받은 거다, 아니면 투자받은 거다, 아니면 자신이 이제 예전에 꿔준 걸 변제받은 거라 이렇게 이제 우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입금증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증거가 뭐가 있냐면 바로 녹음이 될 수가 있어요. 차용증을 부득이 받을 수 없었다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줄 당시의 대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한테 돈 얼마만 꿔달라, 언제 갚겠다 이런 대화를 녹음해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10년이건 20년이건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라고 있는데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10년이 지나버리면 제 권리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10년 지나기 전에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효를 연장할 수가 있을까요? 10년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차용증을 받거나 아니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차용증을 받으면 다시 한번 이 시효가 연장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친구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친구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소송과 동시에 또는 전에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대여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해서 자, 친구 누구누구는 나한테 돈을 언제부터 껐으므로 언제까지 변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소송 전에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면 친구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돈을 갚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용증명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럴 때는 부득이 소송을 해야겠죠. 자, 근데 소송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더 간단한 것은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지급명령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서류만 갖고 심사해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제도를 신청해 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친구와 이제 너무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싶지 않고 부드럽게 좀 합의를 하고 싶다. 이 합의를 도와주는 것을 조정이라고 신청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갚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여자분, 가정주부한테 돈을 꿨는데 이 가정주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편은 아주 부자예요. 그러면 아내 대신 남편한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꿔준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배우자라든지 가족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한테 꿔줬을 때 변제 자력이 있는 남편의 보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가족, 아들이나 딸의 인적 보증을 받으면은 그 사람한테 나중에 보증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친구가 돈을 꿔갔는데 자신이 이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가 만약에 정말로 재산이 없어가지고 개인 파산하고 면책 신청까지 해서 법원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 제 채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채무를 탕감을 받기 때문에 채권자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하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악의적으로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한다면은 법원에 개인 파산 면책을 불허가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악의적으로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그게 사기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개인 파산 면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친구한테 돈을 못 받아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그 경우에 보통 채무자 같은 경우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이제 금방 고소 취하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돈을 일부 받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장치를 한 후에 고소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IMF 때 이제 그 재산을 많이 빼돌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내가 소송을 다 제기하려고 하니까 이미 가압류 가처분 전에 그 친구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다른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 친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재판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집행을 못하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회행위 취소 청구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가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유일한 재산을 다른 것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원상으로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할 수 있으니까 사회행위 취소 판결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주제였어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소송하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하고 또 재판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금전거래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차용증이고요. 입금증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되진 않지만 참고 자료로서의 효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통화를 녹음하는 게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고, 대화 당사자 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합법이니까 이런 통화 내용 같은 것도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지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상복구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 계약의 내용이 진짜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원상복구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계약서 상에는 그 계약 종료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때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이 정도로만 기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버리고 그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약이 끝나고 이제 그 집주인이 그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정리할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아파트 그 곳곳에 못이 수십 개 박혀 있다. 이렇게 만약에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에 대해서 이 박힌 못들을 다 제거하고 원래 임대차 시작할 때 당시로 원상태로 좀 복구해 달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복구 비용을 당연히 공제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좀 생각이 많이 다르겠죠. 그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임차인은 생각하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이 원상복구에 관한 자세한 그 합의 내용을 어떤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분쟁의 발생의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제 분쟁 해결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상 일단 주장 입증 책임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장 입증 책임의 원칙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기본적인 주장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또 그 금액은 얼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 이런 부분들이 집주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입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판사에게 확신을 불러일으킬 정도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송법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아파트에 못이 수십 개 박혀 있다. 이게 임대차 계약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못이고 또 그 일부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분이다. 세입자가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집주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는 못이 없었는데 전혀 없었는데 그런 이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서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그 입증 책임과 그 다음에 이런 못들을 박은 것이 보통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다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만약에 세입자의 항변이 있다라고 할 때 주인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야만 되는데 문제는 임대차 시작할 때 당시의 어떤 모습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시작할 때 서로 합의해서 사진을 좀 찍어두고 또는 영상을 촬영하고 하는 부분들을 계약서에 첨부한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로 좀 남겨야 되는데 그런 자료 없이 그런 증거 없이 그냥 원상회복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집주인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상복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왜 계약서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더구나 이 보통의 계약서는 임대인이 주도해서 작성하는데 임대인이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도 이 원상복구에 관한 부분은 잘 들어가지 않는 자세히 적혀져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원상복구 비용이 대부분 한 수백만 원 이하의 소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판을 가게 되면 재판을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주인 입장에서는 이 원상복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아예 안 주겠다라고 이렇게 우격다짐식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보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요구하는 정도의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이런 임차인의 어떤 처지 이런 부분을 악용한 그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실제로 분쟁이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관행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계약서 자체는 굉장히 허술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좀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입자의 어떤 권리의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서 재판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원상회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상세하게 첨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원상복구의 문제가 상당히 부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쟁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문제를 상당히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